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알면 알수록 유익한 대통령 선거. 네, 오늘은 대통령 선거와 헌법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헌법 속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함께 하실 분들 나오셨습니다.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신정섭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지훈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헌법 참 어렵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또 살짝 고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헌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제도와 구조가 굉장히 많이 결정이 됐죠. 헌법이 최고 규범입니다. 네. 최고 규범이고 우리나라의 통치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규범입니다. 이 대통령제라는 게 이 헌법에 있어요. 네. 만약 헌법에 의원내각제라든지 다른 어떤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나라 제도가 다르겠죠. 근데 이 우리 헌법에 보면 대통령제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헌법을 오늘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헌법이 뭐 국민의 어떤 권리라든가 의무라든가 인권 이런 부분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한 국가의 정치 구조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규정되어 있는 게 헌법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이러한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 국민들과도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까이 있는 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가 20대 대통령을 뽑는 이 대통령제가 된 것도 1948년 재헌헌법에 명시된 내용 때문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계속 바뀌긴 했었어요. 1공화국 그러니까 재헌 헌법이 만들어질 무렵에 그때는 대통령제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그렇지만 4.19 이후에 2공화국 우리 이른바 2공화국 때는 의원내각제로 헌법을 바꿉니다. 네. 또 3공화국 왔을 때는 다시 또 대통령제 그 이후로 계속 대통령제로 지금 하고 있고 헌법에 따라서 정치 체계가 또 정치 구조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재헌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제가 규정됐다고 또 볼 수도 있지만 재헌헌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헌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헌법이 먼저 있고 어떤 정치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제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국가를 건설하는 데 참여하셨던 분들이 우리 국가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그러한 논의들 중에 대통령제가 선택이 됐다. 그리고 그것이 헌법에 담겼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계속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헌법에서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네. 또 의회에서 선거할 수 있는 간접선거 방식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직접선거, 국민이 선거하는 방식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중간에 대통령 5공화국 때는 대통령 임기가 7년 뭐 이상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지금은 대통령 임기가 5년의 중임이 안 됩니다. 한 번밖에 안 됩니다. 예. 계속 헌법에 따라서 임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계속 좀 변화가 되어 왔지만 현재는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가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일단 헌법에 소개된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 제4장에는 대통령에 대해서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이번에 좀 처음 알게 된 내용들이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이 몇 번의 대통령 선거를 저도 했지만 이번에 처음 알게 됐거든요. 네, 헌법 제67조에 나온 내용인데요. 우선 대통령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서 선출을 합니다. 이건 두 분 모두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헌법에 있습니다.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통령 뽑을 때 이렇게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 원칙이 적용된다. 라고 직접 규정이 돼 있어요. 네, 맞아요. 또 교과서에도 늘 나오는 이야기고. 네. 그런데요, 이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그러니까 이 최고 득표자 2인은 동료를 뜻하는 건데,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실 경우의 수는 굉장히 희박하죠. 워낙 네. 유권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희박한데 또 안 나오라는 법은 또 없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렇죠. 만약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떡하냐? 우리 헌법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뭐 다시 선거를 한다거나 그러진 않고요. 이제 국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제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을 해서 공개 회의를 통해서 다수의 표를 얻은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는 정말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상황이고 이런 내용이 헌법에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네, 만약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는 저는 그냥 자동으로 당선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헌법에 있습니다. 예. 한 명일 때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되는 게 아니고요. 선거권자의 3분의 1의 찬성을 얻어야 돼요. 네. 상당히 높은 요건이 필요하죠. 네. 이거는 뭐 헌법에 있는 거지만 저희 대한변호사에도 그런 규정이 있어요. 네. 회장 뽑을 때 한 명 나오면 최소 어느 정도 3분의 1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예. 그래서 아마 이 헌법을 좀 보고 아마 참조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정해지고 그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는 시기도 결정이 되는데 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치러져야 해서 자,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3월 9일 수요일이 선거일이 됐습니다. 이 법률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최근에 사회적 논의가 좀 이루어졌던 조항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현행법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통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왜 40세로 정해졌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네. 정치학자로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좀 부끄럽기도 한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게 되게 궁금해서 많이 그 기존 연구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네. 정확한 그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그 논의 속에서도 왜 40세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재헌헌법에는 네.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연령 제한 조항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우리나라에서 생긴 게 1952년 7월 18일 날 대통령, 부통령 선거법이라는 게 제정되게 되는데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따르면 국민으로서 만 3년 이상 국내 주소를 가진 만 40세 이상의 자가 피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나와서 네. 여기서 처음 규정이 되고요. 이게 헌법에 도입이 된 거는 1962년에 이제 5.16 이후에 이제 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개헌을 합니다. 이게 5차 개헌이 그때 생기는데 그때부터 이제 헌법에 이 조항을 이제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조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도 이런 그 대통령 피선거권과 관련한 연령 제한이 네. 존재하는데 대통령제가 제일 처음 생겨난 나라가 이제 미국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연령 제한이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35세죠. 35세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럼 미국에서는 왜 35세로 해놨을까? 이것도 제가 찾아봤는데 또 명확한 또 기원이라든가 뭐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1787년에 이제 미국 헌법을 이제 제정하는 데 있어서 헌법회의라고 하는 미국 그 당시에 독립되어 있는 주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헌법의 규정을 논의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 조항을 이제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그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그럼 다 35세가 넘었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12명 정도는 35세 미만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아무래도 디베이트는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야지만 경험이나 연륜이 생기고 한 국가를 대표하는 그러한 자질과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입장이 하나 있었고 다른 한쪽은 나이와 그건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이 있었는데 아마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그다음에 정치사회에 어떤 몸담고 있었던 그 당시에 현역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령과 이러한 자질 능력과의 상관관계가 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이 고민을 했던 거 40세가 왜 그렇지? 네. 저는 고전으로 가서 불혹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는 예. 나이 불혹이 때문에 40을 네. 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거는 또 우리 이제 동양 쪽인데 또 서양 쪽도 이렇게 35세 제한이 있는 걸 거의 보면 있어요. 많은 나라에서 네. 연령이 제한이 예, 있습니다. 예. 미국도 말한 것처럼 35세이기도 네, 네. 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18세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거의 맞아요. 피선거권하고 선거권이 거의 일치하거든요. 네. 내가 투표 가능하면 나
출마도 가능하게 하는 게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마크롱 그래서 대통령이 그렇게 예. 원래 같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그렇죠. 같으면 만 39세에 39세였거든요. 안 되는 거죠. 예. 빨리 됐는데 그건 프랑스니까 된 거고 핀란드도 아마 나이 제한이 그래서 34살짜리 총리인가 뭐 네, 네. 취임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헌법사항이에요. 네. 이게 법에 있는 게 아니고 헌법에 대통령의 연령이 필요한 연령은 40세 돼 있기 때문에 네. 헌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쵸. 출마가 불가능하고 헌법을 바꾸려면 헌법 바꾸는 더 힘듭니다. 맞아요. 헌법 개헌을 하려고 하면 87년도 이후에 지금 개헌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뭐 예컨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제적 과반수, 네. 뭐 제적의 3분의 2 이런 게 국회의원 동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 바꾸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40세 밑으로 네. 떨어뜨리는 거는 논란은 됐지만 조금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의 진짜 열망이 있으면 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90% 이상의 국민들이 찬성한다 이러면 네. 정치권에서도 이제 압박을 받을 수밖에 네. 없고 이러한 변화를 이제 주도할 수 있는데 또 국민들 여론조사를 보면 또 그렇게 압도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또 여전히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돼야 이제 국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40대라고 하는 연령 제한이 국회의원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 젊은 그 국회의원분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드물죠. 예, 이게 그거는 국민들 자체도 표로 판단을 할 때 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연령이 넘은 분들을 좀 선호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 대통령 선거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을 이렇게 법으로서 규정을 하고 있나요? 그렇죠. 좀 전에 얘기를 좀 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아마 헌법에 있을 겁니다. 저 정확하지는 않은데. 네, 대통령은 헌법에 헌법에 있고요. 있죠. 네. 수정 헌법에 있는데 35세입니다. 뭐 미국, 멕시코, 브라질, 아이슬란드 뭐 그 정도는 35세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18세로 돼 있고요. 의원도 18세로 돼 있고요. 또 독일이나 뭐 체코나 필리핀 같은 경우는 네. 우리랑 같습니다. 40세로 되어 있고요. 이탈리아는 좀 더 많아요. 50세입니다. 오, 그래서 나라마다 의외네요. 그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이 조금씩은 차이는 있고요. 없는 나라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최근 들어서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과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서 최근에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낮추자 이런 목소리도 참 커지고 있습니다. 한 이 설문 결과가 있는데요. 시민들에게 대선 출마 연령 제한 개정에 대한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공감한다가 50.3%, 공감하지 않는다가 44.8%로 나타났고요. 그중에서 20대 62.8%, 그리고 30대 57.2%가 공감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한국 국회와 전국 광역기초의회 40세 이하 의원 비율은요. 5%가 안 됩니다. 네, 5% 이하로 국제의원연맹 121개국 중 118위에 머무르기도 했는데 이런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둘러싼 쟁점들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쟁점은 네. 결국에는 이 연령과 국가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과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느냐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연구로 정확하게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밝혀진 거는 없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완전히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좀 어려울 것 네네. 같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피선거권이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연령이라고 하는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연 우리가 제한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근데 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헌법 제37조에 국민의 기본권은 뭐 예를 들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뭐 제한을 일부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만약에 40세 이하의 대통령이 나와서 국가의 뭐 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를 만약에 해친다 한다면 네. 뭐 제한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는가는 뭐 아직까지 많은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피선거권 연령 요건과 관련해서는 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계신가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네. 좀 이제 낮춰줄 필요도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이제 40세는 좀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방금 뭐 이야기하셨듯이 이제 30대 당대표도 나오는 그런 네. 분위기 속에서 좀 한 30대 정도로 좀 낮추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제 뭐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기보다는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많은 내용을 습득할 수 있고 국가 경영을 위한 어떤 자질이나 능력도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꼭 40살까지 직접 경험을 하지 않아도 30대에도 얼마든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떤 그런 능력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몇 살을 기준으로 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좀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 선거 연령의 그 하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선을 두자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너무 늙으면 네, 너무 문제다. 나이 드신 분들이 하면 문제다. 그러니까 지난 선거가 워낙에 두 후보가 고령의 분들이 그렇죠.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분들이 물론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도 충분히 건강하게 활동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워낙 바쁘고 힘든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상한선을 두는 게 어떠냐. 만약에 연령과 자질의 상관관계가 있다면 그건 하한선만 있는 게 아니라 상한선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뭐 그런 얘기까지는 없는데 네. 뭐 앞으로 또 나올 수도 충분히 있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막 40세에서 낮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어. 들어요. 지금 옛날 어떤 사고 방식 같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나이가 어리면 안 뽑을 거예요. 뭐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근데 능력 있으면 뽑히는 거고요. 그렇죠. 안 뽑으면 그만이에요. 그쵸. 나가면. 그쵸. 네. 안 뽑으면 네. 되는 거지. 어. 굳이 그거를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후보의 정말, 자질이나 네. 능력을 국민한테 맡기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저는 같아요. 그렇게 저 이렇게 봅니다. 동의합니다. 네. 저도. 네. 네, 이 연령에 관해서는 정말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헌법 속 대통령 선거 이야기. 자, 다음으로 짚어볼 내용은요, 선거 공영제입니다. 선거 공영제, 선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선거 공영제도 뭐 두 가지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금권 정치를 막기 위해서 비용 자체를 국가나 뭐 일부나 전부를 부담하거나 아니면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를 직접 두는 거예요. 헌법에 네.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선거가 남용되거나 아니면 돈에 의한 선거가 안 되고 어떤 기구가 통제를 하면서 비용이 아닌 정말 제대로 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네. 하는 게 선거 공영제 취지입니다. 지금 이 선거 비용 제한액이 좀 적정한 수준인지 이제 2022년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선거 비용 제한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네. 판단하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개인당 얼마라고 하면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을 네네. 것 같아가지고 보면 20대 대통령 선거 이번에 치르는데 선거 후 비용 제한액이 후보당 513억 9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지난 그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들이 평균적으로 선거 비용으로 쓸 수 있었던 제한액이 1억 8,20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라고 네, 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또 많냐라고 하면 또 쉽게 그렇게 얘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미국이라든가 호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거 비용 지출에 제한이 없거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정당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지 국가에서 뭐 얼마 이상 쓰지 마라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사실 선거 비용을 제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선거 비용을 제한하는 게 기본권을 제한한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 건데 선거 비용을 누군가한테 내가 기부를 하고 그 비용 받은 비용을 통해서 자기를 알리는 행위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과연 억압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주장이 또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되는 이제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앞에 변호사님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는 선거 공영제를 이제 펼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이 정치적 자유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정치적 평등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적 차이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이 선거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차이를 만들면 정치적 불평등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선거액을 좀 제한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논리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좀 적정히 잘 섞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선거 비용이 왜 들어가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선거라는 것은 우리의 대표자를 뽑는 행위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표자를 뽑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정당과 후보가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정책을 펼칠 사람인지를 유권자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전달하는 이 홍보 과정에서 들어가는 돈이 선거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제한을 하게 되면 네. 그러한 그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유권자들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를 하거나 혹은 정치 신인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지도가 높은 현직 정치인이나 유명 인사들은 홍보를 많이 안 해도 얼마든지 자기를 알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정치 신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한다면 선거 비용이 과연 홍보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다시 한번 잘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한번 다시 한번 그 적정액을 이렇게 정하는 것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선거 공영제 이 도입 취지에 맞도록 정말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또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그렇죠.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네. 선거를 이제 국가에서 하겠다, 국가에서 비용을 대겠다, 뭐 이런 취지라고 봐야 되는데 선거 네. 공영제는. 근데 우리 선거법에 좀 문제점들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너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 뭐도 못하고 현수막 어떻게 달면 안 되고 뭘 어떻게 차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공영제 취지에 맞게 하려 그러면 좀 그런 건 좀 자유롭게 좀 해주고 돈이나 이런 부분만 딱 정확하게 네. 맞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지금 입후보하는 사람들 가장 걱정하는 네. 게 선거법 그렇죠. 위반할지 말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네. 저희 같은 뭐 변호사들도 잘 네.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만 전담하는 변호사가 컨설팅하고 해야지만 되고 네, 네. 띠를 조금만 잘못 차도 이게 법 위반. 위반이 되거든요. 현수 명함을 조금만 잘못 돌려도 위반이 되고 그런 것들은 공영제 취지는 살리되 그런 어떤 세세한 부분은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네, 네. 그러네요. 봅니다. 좀 현실에 맞게 네. 바꿀 필요가 네. 있겠네요. 전 추가적으로 이제 선거 공영제를 하는 이유가 네. 어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분들도 뭐 정치에 뜻이 있거나 자기가 어떤 그런 자질이 된다면 정치 참여를 하고 대표자가 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선거 공영제에서 제일 핵심이 선거 비용 보전이거든요.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하게 되면 그 선거에서 쓴 돈을 돌려주는 건데 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선거가 끝난 다음에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를 준비하는 단계나 선거를 실시하는 단계에서는 자기가 일단 개인적인 금액을 내야 되는 거죠. 물론 사비는 아닐 수 있죠. 뭐 후원금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있지만 개인이 준비를 하는 비용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평상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보통 1억 이상 들어간다고 해요. 또 하나는 선거 비용을 보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인정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거를 위해서 내는 기탁금이라든가 뭐 선거 사무소,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비용, 아니면 후보나 선거 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어떤 그런 비용이나 선거 컨설팅 비용 이런 것들은 선거 보전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비용 보전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비용은 개인이 온전히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선거 공영제를 하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도 선거에 들어와서 경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취지에 약간 뭐 완전히 이게 약간 위배되는 측면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이렇게 선거 공영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헌법과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것,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네, 선거죠. 대통령 선거가. 그렇죠. 또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통령입니다. 사실 통치 기구의 최고로 수장이고 국가 원수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해서 네. 투표도 해야 될 것 같고요. 후보자들도 마찬가지로 헌법 정신에 맞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헌법을 보면 이 대통령 부분이 66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한 20개 조항 정도 되고 그렇게 네. 길지 않습니다. 사실 좀 짧은 조항인데 그 안에는 대통령의 권한뿐만이 아니라 의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고요. 네. 66조의 시작을 보면 대통령의 권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의무 조항부터 나와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미 워낙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는 네. 분들이 한번 이 헌법의 대통령에 관련한 조항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내가 권한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의무가 있다 이런 것도 한번 다시 되새기시면 국정 운영의 어떤 비전이나 철학을 만드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 유권자들도 한번 이 헌법의 66조 이 조항을 한번 보고 한 20개 조항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인터넷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우리나라 헌법을 다 볼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런 권한과 이런 의무가 있구나. 그래서 여기에 어울리는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를 잘 생각하셔서 현명한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일단 이 권한보다 의무가 먼저 나왔다는 점이 참 눈여겨볼 만한 점인 것 같은데요. 네, 자,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공정한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선거 참여자 모두가 균등하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헌법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우리 선거의 미래도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